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함께요. 국감에서 일어난 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홍정선 기자,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요, 미국 LA 총영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수 유승준 씨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내용 때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됐어? 방송 끝나서 인터뷰.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 당했죠.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보신 것처럼 유승준 씨는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인 여론,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인데 어제 국감장에서요, 이렇게 질문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왜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총영사한테 이거를 물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한 질의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미국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예.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 씨가 제기한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 씨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LA 총영사에게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태호 의원이 왜 유승준 씨의 이 문제를 거론을 했을까요? 일단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 씨의 원천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입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예. 어쨌든 유승준 씨가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충도 담당을 해왔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뭐 대체 복무나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또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뭐 기본권이나 평등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권력이 지나치게 작용되면 인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영원 LA 총영사는 상급심의 추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예. 외교부나 법무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총영사 가부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김태호 의원은 뭐 입국에 좀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실제 유승준 씨가 몇 차례 소송을 내가지고 이기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이 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해서 이제 비자 발급 신청을 했었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 처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2015년부터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이제 한번 제기해서 승소를 하고 나서 2020년에 다시 한번 이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또 거부 처분을 당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소송을 해서 다시 이겼는데,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이제 신청을 또 했는데 그게 또 이번에 2025년 8월에 1심에서 또 이제 이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LA 총영사관에서 항소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면 또 거부당하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비자의 발급 주체가 LA 총영사인 거죠. 그러면은 LA 총영사 그동안에 왜 비자 발급을 다 거부했을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큰 이유로 들었던 것이 이제 어쨌든 병역 면탈 목적으로 이제 시민권을 취득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다시 입국을 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익에 반한다. 그런 이제 명목 하에 계속 이제 거부 처분을 했었는데, 근데 LA 총영사관에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다시 이제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하기를 이제는 국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유승준 씨의 사익을 좀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명목의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에서 이제 어쨌든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항소를 한 상태거든요. 항소를 LA 총영사관에서 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국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그것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 유승준 씨가 2000년대 초반 극초반이었죠. 그때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엄청난 인기였죠. 그리고 게다가 별명이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신체 검사를 받는다, 군의각에서 신체 검사 받는다 할 때 각 연예가 프로그램에서 연예 프로그램에서 카메라가 함께 가서 그 과정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고 그걸 우리가 시청하는 신체 이럴 검사 정도로 받는군요. 네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때 4급 보충력 공익근무 요원 판정이 났어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분도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을 불러일으킨 부분인데 아니 현역도 아니고 공익근무 요원인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미국 심의권 취득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본인이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PD가 묻습니다. 이 결정 4급 보충력 결정 그대로 따를 거냐 하니까 아 여기서 결정될 거니까 그대로 따를 거다. 그리고 나는 남자가 때가 되면 군에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따를 거다 했는데 결국 편법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군입대를 앞둔 사람은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민단에서 초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무청에서는 이걸 믿고 내보내줬는데 예. 공연 끝나자마자 스태프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키워놨던 아름다운 청년으로서의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크고 배신감이 더 컸던 거죠. 방법도 안 좋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뭐 아이돌의 버금가는 인기였어요. 지금 사실 요즘 솔로 댄스 가수, 남자 솔로 댄스 가수가 별로 없어서 비교할 바는 거의 없다 싶을 정도인데 예를 들면 BTS의 뭐 지민 씨, 정국 씨 정도로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잘생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유승준 씨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내놓을 때마다 그걸 막 젊은이들이 다 따라 부르고 초등학생부터 20대까지 그 춤을 추고 예. 정말 그냥 모든 게 화제가 되는 원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겨룰자가 없는 경쟁자가 없는 그런 인기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들이 그렇게 줬던 큰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배신당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고 단순히 그의 팬으로서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이렇게 삼성가의 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그것도 36개월이나 복무해야 되는 이렇게 군대를 가고 요즘 이런 일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바로 그때 이재호 씨 그 이제 군에 간다 기사 나왔을 때 바로 댓글들에 이래서 스티브 유가 유승준이 한국에 못 들어올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그렇죠. 댓글들이 있고 공감이 예. 많았거든요. 국민 정서가 아직까지 이렇게 좋지 않네요. 예. 또 다른 국감에서는 현직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등장했는데 참 이거 얘기하기가 낯뜨거울 정도의 의혹입니다. 먼저 국감을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2차는 애기 보러 갈까? 저 판사 그대로 둡니까? 이게 온 세상에 나왔어요. 카톡 대화의 변호사랑.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싶습니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판사들 이런 거 모르나요? 아는 변호사라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이름 팔 거다. 이거 모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는 변호사하고 이제 뭐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아는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차는 아기를 보러 갈까?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 얘기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문제가 된 이 해당 메시지는요. 지난해 11월에 제주지방법원의 여경은 판사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한 변호사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오늘 2차는 애기 보러 갈까? 이 얘기가 누구냐? 이게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질문이 관련 질문을 쏟아졌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 판사는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얘기다라고 밝혔는데 이어지는 질의에 구체적으로는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저희 집에는 진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전 이따 아기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 판사가 7080 라이브 카페 종업원이라고
대답은 했는데 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7080 카페다 했는데 카페라고 하면 뭐 어떤 뭐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 한 매체가 이곳을 갔어요. 제주도에 위치해 있고 제주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식품위생법상 손님에게 접대하는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곳에 갔더니 한 5명 정도의 이제 여성 종업원이 그것도 있었고 이상하네요. 네, 술시중을 들고 물론 여판사가 주장한 것처럼 룸이 별도의 밀폐된 룸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공개된 곳이지만 이렇게 각 테이블마다 돌아가면서 술시중을 드는 여성 종업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의 증언이 실제로 애기라는 친구가 여기에 있었고 3개월 전까지 근무를 했다. 여기 또 이제 어떤 다른 종업원보다 유난히 어려서 20대였고 예뻐서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걸로 보아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리 뭐 이름은 뭐 카페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여성 접객원이 있는 유흥 주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 뭐 이 계산을 누가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는 특별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맞느냐, 적절하냐, 뭐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탁금지법에 우리가 이제 공직자가 직무와 관계 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금품을 수수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제 술값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00만 원을 초과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청탁금지법상에 이제 형사상 처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술값을 누가 계산을 했는지와 얼마가 나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지금 뭐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 진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정말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허경영 씨가 사기와 추행 혐의로 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신도와 재판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신도 추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씨가 몇 년 전에 하늘공에서 신도가 사망한 일을 관련해서 36억 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허경영 씨의 전 지지자였던 A 씨는 2022년에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허 씨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때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하늘궁에 머물던 A 씨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 결국 병세가 심각해지면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려던 상황이었대요. 또 가야죠. 그런데 허경영 씨가 이걸 막고서 하늘궁 안에 있는 신도 중에 의사를 불러서 뭐 감기약, 3일치 감기약을 처방하도록 했다라는 게 이 A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것이 A 씨의 배우자가 결국 이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거든요. 이 일로 A 씨와 허경영 씨의 차이가 틀어지게 됐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형사상, 민사상의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니까 허경영 씨가 A 씨에게 36억 원을 줄 테니 모든 갈등을 끝내자 이런 합의를 제안하게 돼요. 단 A 씨가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하고 합의한 내용, 이런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남편은 아내가 죽었지만 이 36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아예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겁니까? 뭐 일단 A 씨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본심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가 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 씨가 단순한 신도가 아니었거든요. 해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해서 배우자랑 하늘궁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이 A 씨는 하늘궁 주식회사의 해외 총괄 본부장을 만든 등 허경영 씨의 굉장한 최측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과거 허 씨 측에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던 5억 원을 돌려달라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금전이 일부 지급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뭐 나중에라도 보존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6억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남편이 또다시 고소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2023년 5월인데요. 이때 허경영 씨가
이제 36억 원 중에 10억 원을 줬습니다. 예. 10억 원을 주면서 나머지 26억 원은 한 달 뒤에 주겠다 했는데 그냥 10억 원만 준 게 아니고요. 이때 추가 확약서를 요구를 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고소했던 거 취하해라. 그리고 이 합의 사항은 비밀이다까지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누설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위약금 15억 내야 된다. 그리고 누설만이 아니라 암시를 해도 위약금 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한 누설만이 아니라 허경영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나쁜 행위, 비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만 해도 또 위약금을 내야 된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A 씨의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이 추가 확약 이 내용이 너무 과하다. 무리가 있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서명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고 대신 나머지 주지 않는 그 26억 원을 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허경영 씨에게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경영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A 씨가 이 허경영 씨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했다라면서 A 씨에게 15억 원의 위약 벌과 또 허 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돈을 합쳐서 약 26억 원 정도를 되돌려준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허 씨와 합의한 직후에 수사기관에 가서 허 씨를 상대로 했던 고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한 거죠. 예. 그런데 일주일 뒤에 수사기관에 다시 가서 자기가 고소를 취소했던 것은 허경영 씨의 억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잔금 26억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 다시 계속 수사를 진행해달라. 예. 이런 식의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허 씨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불복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여기 정반대 판결이 나온 건데 1심에서는 허경영 씨 보고 26억을 주라고 하고 2심에서는 신도 보고 26억을 주라고 하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1심하고 2심이 쟁점으로 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을 보통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제 위약벌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행이 이제 이대로 안 됐을 때는 뭐 이 위반을 한 사람이 뭐 그 상대방한테 뭐 얼마를 지급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위약벌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2심에서 이 위약벌 조항이 문제가 된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합의를 하고 나서 다시 수사기관에 재차 이제 뭐 이 내가 이 잔금을 받고 나면 다시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합의의 효력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약벌에 해당하는 그런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A 씨가 이 합의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벌 조항의 효력에 따라서 이제 A 씨가 이렇게 허경영 씨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고심 남았잖아요. 어떻게 판결이 혹시 전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1심하고 2심까지는 이제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관계 파악은 여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A 씨가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이 항소심 단계에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위약벌 조항에 법리적인 문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대로 2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A 씨가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허경영 씨의 기인한 행곡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불로유야, 불로유. 암이 걸렸거나 무슨 일 있을 때 먹으면 되겠지. 한 뭐 보름마다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그럼 전 세계인의 앞으로 식탁이 불로유 치즈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뭐 말기 환자들이 막 그거 먹으려고 난리 나겠죠. 하늘궁에는 코로나 환자가 아직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가서 코로나 예방 그 가서 한번 확인해라. 뭐 확인하는 거 좋아. 확인해도 코로나가 다 없었어.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없대. 없죠? 우리 이 건물 오늘 강의 듣는 사람 이 몇백 명 가운데는 코로나 환자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허경영 씨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뭐 이런 기이한 행동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처음에 이제 불로우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늙지 않는 우유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그러니까 뭐 썩힌다고 저는 썩어 보이는데 이거를 뭐 치즈처럼 만들어서 이걸 그냥 거기다가 보통 거기 새로운 병도 아닙니다. 기존에 파는 제품에 이제 허경영 얼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러면 이게 블루유대에서 비싸게 파는데요. 예. 심지어 최근에는 얼굴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이름만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지금 구속돼 있어서 백모 씨에게 제2대 교주다 하면서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름 허경영이 써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뭐 간암 말기 환자가 이거를 말기 환자인데 치료를 거부하고 이것만 마시고 이걸 몸에 바르고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하고 또 내가 당신에게 축복해준다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해주면 에너지 주입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옛날에 호패 들고 다니듯이 이 이제 죽으면 백궁이라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호패다 백궁패다 하면서 이것도 뭐 300만 원, 500만 원 부르는 게 또 값이고요. 예. 이 하늘궁에 대천사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억 원을 내면 대천사 자리가 마련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하늘궁이 뭐냐면 허경영 씨의 주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구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인데 120억 광년 떨어진 곳의 우주인데 예. 거기에 내 이름이 하늘궁이다. 즉 나는 우주에서 온 신인이다라는 거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예. 내 이름 그냥 허경영만 부르면 임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믿기지 않고 이런데 또 이거를 믿는 분들이 있는 이것이 뭐 가스라이팅의 힘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하늘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제요. 그 사기와 추행 혐의 2차 공판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도 계속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처음에 공소사실 인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부인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방청을 온 고발인을 향해서 저 고발인들이 깡패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중강제 추행을 당한다든지 사기의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예. 극구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는 이 고발인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도로 한복판에서 좀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여성이 여성인가요? 사람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손에 뭘 들고 차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네, 바로 막걸리였습니다. 막걸리? 네, 예. 이 여성은 차 주변을 돌면서 차량의 4바퀴 모두에 이 막걸리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바퀴에다가요? 네, 새 차를 사서 하는 그 영상이 의식 있네요. 있죠. 예. 네, 바로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바퀴에 지금 막걸리를 뿌린 데 이어서 뭐 차를 향해서 절도 하고요. 준비해온 북어로 차 바퀴를 치는 등 계속해서 본인만의 고사 의식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고사 지낼 수 있죠. 그렇죠. 다만 이곳이 주차장이 아니라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일반 도로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영상에도 보지만 반대편으로 차들이 지금 이게 무슨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꽤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차량들이 오고 가는 그 교차로인데. 교차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차량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고사를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큰 트럭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갔을 때 이 고사를 지내던 그 북어를 또 던지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아, 이게 북어예요, 던지는 그렇습니다. 게? 던지는 게 북어였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이제 북어를 또 던지는 그런 풍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누리꾼들은 예. 오히려 이 사고가 안 나길 바랬는데 이 행동이 사고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좀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 중에 무언가가 날아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홍 기자님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였을까요? 아니 그게요. 이 특별히 이 사거리를 네. 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이제 자동차 고사를 지낼 때 사고가 잦은 곳, 사고가 많은 곳, 위험한 것 오히려 이런데 그러면은 글쎄요 이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여기가 그만큼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영혼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이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 오히려 자동차 사고 명당이다. 이건 미신이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위험한 데서
이 고사를 지내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을 수 있는 이곳에서 이런 위험한 곳에서 사고를 막아준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말 오히려 이 위험천만한 곳에서 고사를 지내다가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경규 변호사님, 이 여성 같은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에 이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6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손상을 시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 행동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좀 논란이 있었던 국토부 이상경 차관이 오늘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지 않지.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상경 차관이 오늘 오전에 사과한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으로 했고요. 그 방식과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상처를 사과드린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사과를 하면서 아내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본인이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아내 탓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일단 이 가장 큰 문제가 갭투기 의혹이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질의응답을 추가로 받지 않게 했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상경 차관이 뭐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대학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 출신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기 위해 이 유튜브 방송에 나갔다가 이 언행 실수가 나온 거잖아요. 아마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는 뭐 자신감 없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취한 것까지는 뭐 너무 큰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드리겠는데 내용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으로서 뭔가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 부인의 실거주 목적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즉각적으로 또 물러서지 않고 바로 사과한 것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한 거는 왜 질의응답을 안 하는 부분이 왜 저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뭐 성치훈 부장 얘기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기자들이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방식이 질의응답 방식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했다는 거는 그 통로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마 본인이 저는 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나온 것인데 저는 이상경 차관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건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보면 지금 뭐 이 이상경 차관을 비롯해서 지금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갭 투자를 이용해서 집을 마련했고 또 뭐 이 재건축 입주권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은행에서 왕창 대출을 받아가 집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는 결국 그런 모든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 본인이 잘못 내뱉던 그 말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상경 차관의 말실수가 아니라 이번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부동산 정세에 맞느냐. 부동산 영리를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꼼수 사과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아마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평가를 했거든요. 파렴치,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못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처신이라든가 예.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국민들의 또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문진석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아예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돈 벌어서 집 사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자기는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열받지. 국민들은, 집 없는 사람들은. 국토부의 이상경 차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또 뭐 아니 예. 지금 보십시오. 예. 자기는 가지고 있는 관리 출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국민의 말초신경을 아주 비율을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고. 박지원 의원이 워낙 직설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이고 말초신경을 건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과로 이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사퇴까지 해야 되는 거냐. 당에서는 좀 어떤 얘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사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 대책이 나온 지 8일 지났거든요. 8일 지난 상황에서 이제 뭐 추후에 이제 공급 대책까지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몇 명 중 한 명이 국토부 차관이 사퇴를 한다. 국민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정부 정책 잘못됐다고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은 집값 오른다는데 집값 오른다고 지금 야당이나 이쪽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 계속 투기 빚내 가지고 또 집 사야겠네. 그럼 집값 다시 또 상승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공급 대책을 통해서 뭔가 이 집값 상승의 여력을 막기 위한 이거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은 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들의 심리를 얼마나 불안감을 얼마나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관이 이 상황에서 사퇴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이 잘못되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 집값 오른다. 그럼 앞으로도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린 빚내서 더 빚을 내서 사야 된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집은 내가 이자를 지금 수백만 원씩 내고 있지만 그걸 버텨야 된다. 이런 시그널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고 공급 정책까지 완료를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몇 주 동안의 이 부동산 변화를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뭐 책임질 상황이 오면 실패를 하면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겠죠. 근데 일단 지금 너무 초반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해버리면은 그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성신 부의장 같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오늘 사과를 했을 때 좀 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으면 그나마 당이라든가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정부적 감각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당이나 뭐 정부의 관료가 본인이 사과를 하는데 아마 당에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하진 않았겠죠. 근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지금 아까 다른 우리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만 공식적인 당에서 사과 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 대신 사과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함께 팀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정당이 아무래도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 더 민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역할이 정당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인 정당에서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거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사과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나 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뭐 한준호 최고위원이 됐든 이 사과의 말을 해야 된다고 말했던 분들께 상의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국민들의 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판단이 본인이 없을 거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 실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수를 좀 회복하기 위한 이런 사과문을 올릴 때도 또 정무적 판단을 좀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문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준호 의원 얘기하셨지만 한준호 의원이 이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국토위원으로서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침하면서 그냥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건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월세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철시장이 하면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안 보면은 그동안 전세를 오래 살던 분들이 매매 수요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세 시장에 잔류를 하게 되면 아마 올해쯤 되면은 어떤 뭐 신혼 부부라든가 어떤 MZ 세대 청년들이 전세 시장에 진입하게 될 텐데 한정된 전세 물량이 있다 보면 결국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 전세값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월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곧 공급 대책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공급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의 공급이라는 게 뭐 올해 말에 뭐 10,000 가구, 뭐 내년에 20,000 가구 이런 식으로 빵을 찍어내듯이 하는 빵 공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라고 하는 건 더디고 결국은 안에서의 어떤 주택 시장의 매매 자체가 부동산의 어떤 거래 시장이 왜곡돼 버리게 되면 막히게 되면 결국 전세 가격을 오르고 월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주택자의 어떤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나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어떤 부동산 영리를 건드린 사건이다. 거기다가 본인들은 아마 무주택자는 못 사게 만들고 본인들은 어떤 갭 투자를 하고 은행에서 왕창 대출 받고 그리고 재건축 입주권까지 다 딱지까지 사서 아마 부자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번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오늘 행안위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있고 명태균 씨가 증언으로 출석해서 지금 뭐 시끄럽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세훈이가 그게 사람입니까? 내가 지 때문에 내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막말로 해서 지가 시장이 됐으면 시청에 불러서 시청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고 구내시한테 밥이라도 처먹였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오세훈이 뭐 하라 얘기합니까? 오늘 오세훈이한테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빚을 청산 안 해주면 거짓말쟁이네.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아마 2021년 아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했을 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오세훈 시장을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명태균 씨는 본인 스스로가 여론조사의 전문가고 충분히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킬 만큼 진정성을 갖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마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뭐 거의 여론조사 뭐 브로커 정도로 취급을 하고 고소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악받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보면 아마 명태균 씨를 만났고 난 다음에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를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좀 뜬금없는 허풍적인 얘기가 많아서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아마 그때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보면 아마 오세훈 그 선거 캠프팀에는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 홍보를 하시는 분들, 뭐 선거 전략을 짜시는 분들, 여론조사 관련한 전문가들이 다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 시장 굳이 뭐 명태균 씨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그럴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명태균 씨가 아마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 악감정을 갖고 좀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명태균 씨가 악감정도 있지만 현 정권에 의해서 아마 조금 정치 공작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오세훈 시장한테는 좀 유리하고 민주당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오세훈 시장을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2018년도에도 보면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고 그때 보면 그때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이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한테 지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어떠하든 간에 뭐 있지도 않았던 그리고 물적 증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에 넣는 부분들은 결국 본인에 대한 어떤 내년도 선거에서 조금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작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해하고 그런 걸로.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고 거짓말 제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죠. 오늘 오후 국감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쫀쫀하고로.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그 사실관계 아니 한 번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기관증이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는 거고요. 명태균 씨는 일반증이기 때문에 아마 좀 떨어진 곳에서 서서 아마 질의를 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지금 두 사람이 앉아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엇갈린 게 저 만남 횟수. 왜요? 그렇죠. 일단 두 사람 중 한 명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의 발언은 매우 격해지고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좀 발언을 아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만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10여 차례 이상 그 당시 재보궐선거에 대한 오세훈 시장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수행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작이 좀 가해졌다는 것도 정황적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 이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건 없죠.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 회장이라고 켜려지는 그 김모 씨가 뭐 비용을 댔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뭐 오세훈 시장의 지시 아니면 캠프 관계자의 지시 이런 것들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아니 오랜 후원 회장이 왜 돈을 줬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추측만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 돈을 비용을 받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도움을 줬는데 아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선거에 도움을 줬으면 시청으로 불러서 밥이라도 한 번 사줬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선거를 도와줬고 아까도 계속 표명을 하는 게 선거 같이 도왔던 사람들끼리 무슨 고소고발을 하냐. 나는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준 건데 그거에 대한 뭔가 지금에 와서 나를 사기꾼 취급하고 밥 한 번 사준 적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뭐 민주당이 무슨 뭐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갑자기 명태균 씨를 등장시킨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가 등장한 거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등장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등장한 다음에 명태균 씨 입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오세훈 시장이 맞냐 명태균 씨가 맞냐 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뭔가 개입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명태균 씨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는 뭐 좀 넘은 얘기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달 8일에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대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이 본인도 지금 대질을 요청을 했다. 답답한 게 많아가지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오 시장에 대해서 무슨 혐의점이 나온 건 아닌 상황에서 사실 김건희 특검의 다음 달 8일 조사가 중요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어요. 근데 일단 오세훈 시장하고 전현직 부시장들이 이미 검찰에 가서 다 소환돼서 다 조사를 받았거든요. 거기다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저렇게 이제 뭐 말로만 하는데 사실 그때 보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그 황금폰에 모든 것이 다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검찰에도 보면 황금폰을 비롯해서 한 3개 정도의 어떤 핸드폰을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만약에 그 핸드폰이 있는 내용이 다 까발려지면 아마 그때 윤석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어떤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폭탄성 반응도 했는데 만약에 그 황금폰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만약에 7번이나 만났다든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뭐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래서 그 황금폰에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통화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버리면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빠져나갈 그게 없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황금폰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아무런 그 조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특검에서도 보면 자꾸 저는 정치 공작의 어떤 냄새가 한다는 게 2011년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도 오세훈 시장이 강원구 일원동에 뭐 페라라모 그거 이 백구두를 신고 그다음에 이 백바지에 선글라스 끼고 와서 탄 이런 생태탕 논란이 그때 벌어졌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한테 가장 지금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명태균 게이트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에서도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자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라든가 피의자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어떤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그럼 명태균 씨가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물적 증거를 그러면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면 그동안 언론에 계속적으로 뭐 피의 사실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냥 오세훈 시장은 피의자다 하는 그런 부분들 뭐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에 내년 지방선거 과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흠집을 내고 이런 부분들로 붙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지금 명태균 씨가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지방선거 때문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지신문할 때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동안에 서로가 굉장히 거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영상 보고 한번 그 문제 보겠습니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오세훈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려놨잖아요.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내가 안 물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안에 오세훈이가 연락이 안 오면요. 내일 아침에 오세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몇 차례 보셨지만 명태균 씨는 좀 흥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오늘도 그랬는데 실제로 국감장에 들어가서는 취재진을 향해서 V자를 하는 모습을 웃으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 저 얘기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될 텐데 좀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많이 커 보이죠. 좀 화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 근데 지금 얼마나 뭐 세게 얘기하냐, 강하게 얘기하냐 이걸로 신뢰도를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혐의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명태균 씨가 최초로 얘기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나왔을 때도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난 그런 적 없다, 누구 추천한 적 없다, 누구 공천 부탁한 적 없다고 했지만 결국 뭘로 뒤집어졌습니까? 녹취록 하나 공개되고 바로 다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로 지금 후보자가 옆에서 지금 당선자가 지금 통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사실상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명태균 씨의 부탁으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통해 이루어졌구나라는 게 지금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황금폰이나 이런 거 아니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이 아닌 본인이 또 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방적 주장으로 내가 7번 만났다 뭐 했다만으로는 이 혐의나 오세훈 시장의 뭔가 그거를 논리를 깨기 위한 증거로 제시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특검에 명태균 씨가 제출을 한 건지 아니면 특검에서 그걸 제출을 하거나 받거나 아니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언론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아무리 격하게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녹취록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일방적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검의 수사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을 찾았을 때 그 어자라고 하죠.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국감에서도 당연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건정전을 왜 갔으며 건정전 어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그 정용석 일개 안 여자가 경복궁 근정전에 그러니까 용상 어자라고 하는 의자가 있는데 이걸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앉았다는 거를 국가유산청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정전은 아시다시피 보물입니다. 국보죠, 국보. 그런데 여기에 앉았다. 일단 이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저기에 접근하면 당연히 앉으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앉을 엄두조차도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워낙 뭐 국보급이기 때문에 앉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그 현장에 갔을 때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지금 아마 이배용 그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권유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건데 아마 누군가가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인의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려 깊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저는 근정전에 갔을 때 보면 아마 굉장히 민소매를 입고 슬리퍼를 입은 모습들도 굉장히 조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되 물론 정부에서 사적 차단이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제 김혜경 여사가 앞으로 내조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해외에서 정상 들어오면 그래서 아마 그때 그 김건희 여사도 보면 해외에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마 정상이 오고 정상들의 부인을 아마 대한민국 역사를 보여주는 건정전이라든가 경복궁에 가서 모셔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투어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실무자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전 답사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아마 김혜경 여사도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해외에서 정상이 오면 부인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나가버리면 김혜경 여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조 외교에도 상당히 한계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무분별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자에 앉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정부에서 사적 차단매를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좀 잘못되고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어떤 해외 정상들의 어떤 배우자를 위한 어떤 내조 외교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저런 식의 태도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어떤 경위로 해서 앉게 되느냐도 한번 볼 텐데 그러니까 누가 권유했건 안 했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권유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여기는 앉으면 안 되죠. 여기는 올라가면 안 되죠. 여긴 들어가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아까 뭐 대통령의 부인일지라도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아까 종묘 차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종묘에 냉장고까지 갖다 놓고 거기에 뭐 들기름으로 바닥까지 닦았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화재를 뭔가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들인데 김건희 여사라는 한 명 때문에 국가 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차담회를 사적으로 했었어야 되냐? 이번에 뭐 경회로도 방문하고 올라가고 어좌에도 앉고 근전정 어좌에도 앉고 이런 것들 다 국민들 보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개도 안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경회로 같은 경우도 아주 특정 기간에만 국민들에게 특별 공개하고 공개할 때도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마 둘러보기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도 못하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그 안 앉은 게 아니라 못 앉은 거거든요. 앉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감장에서 이 관계자들, 이 정영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이 사람에게 질타를 한 게 그겁니다. 당신 그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면 거기는 좀 가시면 안 됩니다. 보호하는 게 임무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훼손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제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앉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앉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 질타를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대통령이 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저는 김건희 여사의 선 넘은 잘못 그것도 행동적 잘못됐지만 그거를 막지 않은 관계자들, 그걸 문제 삼지 않은 관계자들도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이어서 저때 분위기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이시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왕자 써가지고 나왔잖아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영구 집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윤석열 다음에는 김건희가 대통령 돼서 왕자에 오르겠다 하는 망상 속에서 역술인들의 말을 믿고 저런 짓을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영부인을 넘어서 왕비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꼴보기 싫은 모습이고요. 좀 선출 권력인 분들도 좀 다 좀 정신 차리고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춘 부의장이 보기에도 저 당시의 분위기, 사람들과의
저런 생각까지 뭐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왕이 되고 싶어서 앉았을까라는 것보다는 그냥 왕보다도 더한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본인이 뭐 어좌에 앉는다고 해서 근전정 어좌에 앉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앉는다고 왕으로서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은 본인이 얼마만큼 권한을 자제해야 되고 좀 최대한 억누르면서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점,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대통령실 안에서도 본인이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을 막 넘나들면서 했다는 의혹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 저런 그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 손을 잡고 가서 일반 국민들은 못 가는 그런 데를 가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왕을 차기 대통령을 꿈꿨다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공직의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공과 사의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권력의 자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런 사람인 것이지 뭔가 본인이 다음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과한 추정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늘 그 떠오르는 말이 그 김건희 씨가 육성으로 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라는 말이 오히려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보면 저는 보니까 옛날에 시특검 중에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었다는 시특검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보면 사실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아마 어제에 갖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때 결국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술적으로 어떤 무당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면 그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때도 보면 어떤 대선 토론 중간에 보면 왕자가 새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근정전에 가고 저희 의자에 가고 이렇게 궁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보면 그건 어떤 왕의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름대로 아마 경복궁을 계속 찾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조선 왕을 잇는 어떤 태정태세 문단세로 이어지는 조선 국왕의 계보를 잇는다는 그런 왕의 기운을 계속적으로 느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는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고 대선 때도 보면은 아마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그때 아마 대통령의 후보 부인들이 아마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아마 저는 벽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냥 단순한 내조에만 좀 충실했다면 저렇게 조금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맺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통계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동안 궁을 찾은 횟수가 11번, 이건 좀 많은 거죠. 과하게 찾은 거죠.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찾은 거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았을까라고 받으면 결국 무속신앙과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와 관련된 뭐 결정적 증거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하게 찾는 이유, 아무래도 기운이 좋지 않겠냐, 기운이 좋으니 가서 기운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결국 무속신앙과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또 누구 땡땡 법사 이런 사람들의 뭐 증언이 나와야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워낙 그런 의혹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기간 때부터 뭐 손바닥에 왕자 이런 것부터 너무 많은 무속 논란에 휩싸여 있었던 부부기 때문에 이 부부가 유독 궁을 많이 찾았던 것도 결국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냥 의구심을 갖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차담에도 뭐 수차례 했던 거 아니냐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요 건진법사 이제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던 샤넬백 등이 이제 실물을 찾았다고 했죠. 이게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왜 어느 시점에 이거를 돌려줬고 왜 돌려줬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과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뿌리 깊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속 프레임을 걸더니 저를 만약 이렇게 됐지. 아주 극우나 극좌는 관련해서 방금 전 영상 보니까 김 여사가 본인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무속 프레임을 어거지로 걸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인 거. 일단은 이 얘기는. 뭐 김건희 여사도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열심히 지금 성경책 읽고 계시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보면 상당히 조금 무속에 대한 관심은 높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밝혀진 거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시민 어떤 사회 수석실에 또
또 소수 종교, 예를 들어 소수 이제 종교 무당이라든가 담당. 우리 예. 뭐 이런 소수 종교를 담당하는 어떤 역술 전문가가 또 행정관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채용됐는지에 대한 이해도 지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떤 점이라든가 무속에 상당히 어떤 국정운영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예. 의혹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샤넬백 등등이 언제쯤 돌아간 것이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 영상이 공개된 시점이 23년 11월이에요. 서해건설 측에 반환했다는 이 나토 목걸이가 23년 말에서 2024년쯤에 다시 서해건설 측으로 갔다는 거고, 어제 전해드린 저 샤넬백 등도 2024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 영상이 공개되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것들이 조금 꺼림직스러워서 다시 돌려줬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에 저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과연 돌려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해서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예. 그때 내가 이제 해외 순방 다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 다 받고, 이거 그 돌려받은 그 지금 확인되는 물건들도 다 사용의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이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줬다, 이게 아니라 사용을 실컷 하다가 돌려준 물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잘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수수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 수수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다가 예. 영상이 공개되고 문제가 되고, 정말 이것도 다른 것들도 원래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면 원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런 영상 이런 걸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23년 11월을 기점으로 하나씩 돌려주기 시작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사용감이라는 것이 이제 성추윤 부의장이 잘 지적을 한 것처럼 그냥 받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져만 있다가 돌려줬다, 이런 변명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용했다는 거니까요. 결국은 아마 그 디오르 백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 그때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어쨌든 뭐 이 김건희 여사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다 보니까 아마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는 그 최재형 목사를 만났고,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래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마 당선 축하 형식으로 아마 디오르 백을 건넨 거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디오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이후에는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국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서해건설에서 전달되는 어떤 목걸이라든가 또는 통일교에서 주는 그런 목걸이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받았고, 지금 한번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목걸이라든가 어떤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다 들고 다녔다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디오르백 사건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에 배운 교훈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수하는 것 했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뭐 공인의식도 부족하고, 뭐 어떤 뭐 대통령의 어떤 뭐 그런 뭐 공인의식 부족하고 어떤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예. 행동이 아니었을까. 아마 지금 본인이 아마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돌려줬다고 해서 아마 본인이 사용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사용해가 했던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죄가 가벼워질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디오르 백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조금 더 아마 조금 뭐 조심하고 그리고 유의했다면 절대로 저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좀 마치는데 본인이 좀 내조를 하고 하면, 대통령직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 연금도 나오고 평생 동안 경호도 받게 되고, 예. 또 나중에 죽게 되면 어쨌든 국립묘지에도 묻히고 또 사저에도 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게 본인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망각한 그러한 어떤 뭐 지금 뭐 그걸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제요, 그 20자리에 달하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갑자기 발견했다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혹시 얘기할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도 핸드폰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나세요? 네. 휴대폰 비밀번호는 변호인께서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넣어라, 많이 좀 넣어라 해가지고 한 1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 제가 포렌식 이런 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몇 달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예.
건 증인은 이 국회를 나간 이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 함으로써 이 국감을 조롱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는 고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미애 위원장 영상부터 보면은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법사위에서 위중죄로 고발을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렇죠. 법사위에서는 이건 거짓말을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사실 지금 구속영장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새벽에 불현듯 하나님이 뭐 계시해주듯 알려주듯 생각이 났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전에 뭐 자릿수를 많이 넣어라 근데 본인이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갈 줄 알았지만 한참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동안 까먹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 뭔가 재판을 대비해서 수사를 대비해서 그 변호인이 넣으라고 해서 변호인이 비밀번호 설정을 하라고 해서 넣었으면 그저 한 20자리 정도의 비밀번호면 어딘가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평소에 쓰던 걸 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국회를 농락한 거거든요. 국회를 농락했다가 지금 본인의 수사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난 수사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가 위증죄로 고발한 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뭐 대체적인 분석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럼 재판부가 이 상황을 2년 동안 줄곧 저렇게 얘기한 걸 알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출한 거는 글쎄 이 순수 진실성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보면 20자리가 넘는 그 번호를 기억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어도 가느다란 종이 쪽지에 20개 정도의 번호를 적어놓은 그런 가느다란 뭐 메모 쪽지 같은 건 있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아마 검찰의 수사나 또는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아마 본인이 증거인멸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좀 아마 그 비밀번호를 준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어떤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 재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이렇게는 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아마 재판부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 사건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경로설에다가 아마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게 된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수혜의 대상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성근 아마 전 사단장이 구속을 피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당장 왜냐하면 채모 해병 특검이라고 하는 게 발족한 지 한 두세 달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아무런 지금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향방에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재판부에서는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외압 의혹 이게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이종섭 전 장관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위로 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외부에는 이제 이정우 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 실제 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람은 임종선 사단장이 가장 지휘 체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임종선 사단장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종근 전 사단장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이 심사되고 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윗단계로 이제 가기 직전이다. 거의 끝나기 마무리되기 전 직전이라고 보고요. 저도 역시 구속영장 오늘 그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혐의 소명은 거의 뭐 다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더 따져볼 것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증거인멸, 도주인멸, 사건의 중대성인데 사건의 중대성이야 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고 특검을 발족해서 수사를 할 정도로 이 권력형 범죄에서 가장 끝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의한 이 권력형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그 VIP 경로 설 때 모두가 부인했었거든요. 모두가 아니라고 했다, 경로한 적 없다고 했다가 하나하나 증언에 의해서 다 깨졌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입을 맞췄던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위로 가기 직전 단계에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 거짓말에 대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구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살펴볼 텐데 최근에 김장연대, 국민의힘에서 김장연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여러 명의 복수의 관계자들이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김민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실을 가장 많이 가는 인사가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평일에 못 만나면 주말에 독대라도 한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알다시피 굉장히 강경 보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두 분이 보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 그때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은 출마했지만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당 대변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두 사람이 어쨌든 윤석열 마케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전환길 TV에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느냐 할 때 두 사람은 바로 그렇죠. 오케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마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전대 과정에서 나름대로 조금 브로맨스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최근에 보면 동기 사랑이 뭐 나라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를 함께 다녀온 또 동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회 동기가 되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그때 보면 강한 유대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유리창 너머 한 일반 면회를 통해서 한 10분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했다고 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한 5분 정도를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 과정에서 아마 김민수 아마 최고위원과 상당한 유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예. 거기다 두 분이 지금 대표도 하고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적 어떤 입지라든가 기반이 굉장히 좀 허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1.5선에 불과하고 처음에 아마 주목받게 된 것도 한동훈 대표 체제 때 사무총장으로 발탁되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 어떤 동반 출마를 해서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존재감을 얻었고 예. 그때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캠프에서 그냥 캠프 대변인 정도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당내 기반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그만큼 굉장히 강한 스피커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지금까지 어떤 브로맨스가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는 뭐 전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선거 전략상 그렇게 이른바 연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라고 하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대표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당 대표니까 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의 방향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매우 강성 발언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근데 원래 장동혁 대표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원래 최고위원, 직전에 최고위원 될 때는 친한계로서 나왔었고 그때는 캐릭터가 그렇게 강한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뭔가 친한계를 떠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강성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때 모두가 얘기했던 게 당선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예. 저렇게 얘기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서 지지로만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중도 보수에 그리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도적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도 당선된 직후 한 몇 주 동안은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 장동혁 대표는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그게 과연 두 분의 뭐 이게 브로맨스가 됐든 뭐 전략적 제휴가 됐든 예. 두 정치인에게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좋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중도층의 확보, 그 중도 보수 등 돌리고는 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당 대표라면은 공당의 대표라면은 그런 강성한 최고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좀 무게추, 중심축을 잡고 중도에 뭐 어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그의 손을 잡고 같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국민의힘이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하나의 공당이 제1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그건 또 가운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좀 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주전 한번 조언을 해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이번 면회는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고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선거 기간에 당원들과 약속을 지킨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조용히 갔다 왔으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만. 그래도 뭐 좀 사갈게요. 좀 주세요. 아니 샀어요. 감사합니다. 뭐 실제로 저런 모습들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뭐 중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급한데 이런 모습 드러내는 게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냥 연대하는 거다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볼 때 그냥 저는 지금 그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계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약간 울트라 보수 같은 보수 본색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어떤 정리가 되면 아마 12월이나 1월 달쯤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정도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는 정치적 거리가 조금 멀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김문수 어떤 후보를 넘는 이제 사람 나름대로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좀 젊은 시국으로의 어떤 세대 교체는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새로운 어떤 보수의 모습 또는 보수 본색의 모습을 좀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지방선거를 나갈 수 있는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요. 저는 아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해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적 비판이 좀 있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뭐 당원과 약속 지킨 부분도 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표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쨌든 전직 1호 당원이었고 우리가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표해서 마지막 예우를 한 거다. 저는 굿바이 해동으로 정도 보이거든요. 물론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급진적인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필 지금이냐는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그런 예우를 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판을 받을지언정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 후보보다는 좀 자유로운 그런 관계로 나가기 위한 그런 출발점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하겠습니다. 마을이 통해서 수천 명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납치, 감금 당하고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심이 발견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특정 감사 내내 무거운 책임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하셨어요. 국정감사를 마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좀 보이시던가요? 우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 당국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대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4개월째. 대사는 공석이고 대사보다 윗선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대통령실에서는 캄보디아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사실 근무 시간이 끝났다라든지 이렇게
구조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해서 3종 부실 세트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소재 파악이 안 된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행정력,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어떤 시스템이 부족한 건가요? 행정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지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의 심각함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정부가 최고위층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당국하고 아직까지 소통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작년도에 그전까지만 해도 1명 내지 연간 뭐 17명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 작년에 220명 그리고 금년 8월까지가 330명의 감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도 그렇고 대사도 공백이고 정부의 최고위층까지도 해서 전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가장 시급한 게 대사를 임명하는 건가요? 뭔가요? 대사 임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 대통령실과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 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할 때 8월 11일 날인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고문에 의해서 심한 통증이 있었고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그 소견까지도 다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10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외교부 10월 13일인가요?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그때 영사국장은 나와가지고 납치라는 이런 단어는 없었다.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납치는 아니지만 납치보다도 더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본부에서는 아마도 장관에게도 이 심각성이 충분히 보고가 안 되었거나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보고 관리 체계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는 이 상황의 어떤 엄중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제 막바지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거, 그 금액이 좀 잘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500억 불이면 사실 그 규모 자체가 우리 GDP 대비해서 일본이나 EU보다 우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1,000억 불 에너지 구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기업들이 1,500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면 6,000억 불입니다. 6,000억 불. 일본의 5,500억 불보다도 넷대로 금액 자체가 더 많죠. 그래서 처음에 3,500억 불 얘기를 했을 때 이 자체가 합의가 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교가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그러면 3,500억 불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투자처를 어떻게 할 거냐,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투자, 현금, 그다음에 대출, 보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나중에 투자하고 난 뒤에 수익은 그럼 9대 1이냐 1대 9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31일인가요? 그때 들어와서 우리가 합의가 잘 됐다.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라고 정부에서 자화자찬을 했지요. 그러고 난 뒤에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안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까지 올라가가지고 매달 한 7천억 가까운 돈을 현대자동차에서 관세로 납부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국익에 심대한 해를 초래했다. 그것이 처음에 3,500억 불을 덜컥 약속한 그 원죄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에이펙이 이제 열리게 되고 며칠 안 남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송 대표님 어떤 아이디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좀 있어요, 정부가?
정부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현금 그리고 선불이다. 이렇게 예.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은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걸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가에서만 다 안 되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상당히 많은 국부 펀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금을 좀 서로 상의를 해서 좀 끌고 오고 거기에 우리가 뭐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일정 부분을 좀 커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그 시중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우리가 3,500억 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매년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년에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한 10년에서 뭐 2천억 달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250억 달러 해서 8년 정도 해서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 조간 기사에 그런 게 좀 났더라고요. 예. 250억 불씩 8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선불이 아니라 연불로 우리가 이걸 맞추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 또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조금 더 늘려서 그런 쪽으로 이제 금액을 맞추자 뭐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 그러니까 뭐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는 이 발언 때문에 조금 오늘 사과를 했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사과로 뭐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이상경 차관은 다른 차관도 아니고요. 차관 정도만 하더라도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의 진정성을 가지고 봐야 되고 자기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안을 봐야 됩니다. 예.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그 사과보다도 일단 사퇴를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했던 거고 특히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정말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전에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는데 지금 그것이 왜 문제냐. 수요 억제만 가지고 있다. 수요 억제도 중요하지만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간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살면서 소득이 올라가면 자가용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가용 소유가 늘어나니까 차가 많이 늘어나서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과세를 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답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공급을 늘려가지고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행복하게 개인은 행복하고 국가는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 게 답입니까? 예.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더 나은 집에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꿈,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서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 어떤 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요 억제책만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한다. 이렇게 예. 돼서 특히나 청년이라든지 1인 가구,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서울에 집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나가라. 서울 추방령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감 도중에 이제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이제 운영이 박수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운영위에서 거의 얘기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약간 그릇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에만 나와도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도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각 상임위마다 이거는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그 재판에서 변호사 교체하는 부분이 예. 이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농해수위에서도 그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위에서만이라도 합의가 돼서 출석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운영위 전체 회의를 했을 때 기관 정인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총무비서관 김현지가 빠져 있었어요. 네. 한 번도 총무비서관은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걸 빼놨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사달이 된 거죠. 그걸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소위 존엄한 현지는 나올 수가 없다는 정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운영위에 김현지 지금 이제 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출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상임위에는 더 이상 부르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걸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수차 논의해본 결과 운영위에 절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정치적인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면 연말 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당의 방향이 글쎄 강경 보수만 바라보고 선거를 치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당 지도부 운영 방안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당 지도부의 전체 방향을 원내대표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집토끼를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는 전체적으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민생 정책 과제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공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앞으로 일정 기간이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자체 스스로 변화와 쇄신의 노력도 아울러 하면서 국민들이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